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문제를 서술형 문제와 논술형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양 교육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앞쪽 부분에는 1교시에도 첫 번째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영양 교육에 대한 문제가 1, 2번에 주로 많이 배치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 다음은 영양교사가 학생의 병원 검진 자료를 바탕으로 영양 상담을 실시하여 기록한 내용이다. 이 상담 내용을 SOAP 형식에 맞추어 기록할 때 A. 판정에 해당하는 항목의 기호를 모두 쓰시오. 또한 여기에서 나온 상담 내용 중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이 식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한 가지 서술하십시오. 그러나 계획을 단 조건이 있죠. 계획 수립 시에 판정과 객관적인 자료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기억부터 지읒까지 나와 있는 이 예시를 SOAP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보시면 일단 성별, 연령 이런 것들은 주관적인 자료예요. S라고 볼 수가 있고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주관적인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일일 에너지 섭취를 조사를 했더니 이 학생이 먹는 에너지 필요 수정량이 100% 하루 필요 수정량의 70%밖에 안 한다. 이것은 오브젝트,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혈청 트랜스페린, 헤모글로빈, 공복, 당화혈색소 여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당화혈색소를 직접 쟀으면 수치가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디귿, 리을, 미음, 비읍에 해당되는 초록색에 해당되는 부분과 단백질의 에너지 구성 비율이라고 하는 것들은 직접 재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CO 빨갛게 표시되어져 있는 당화혈색소는 이 상담하는 사람이 적절하다라고 자기 의견을 썼고요. 그 다음에 여자 연예인들의 마른 몸매를 동경하며 자신이 과체중이라고 늘 생각한다. 이거는 전체적인 상담 내용을 통해서 이 영양사 선생님이 자기 생각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기억부터 지읒까지 이 전체 내용을 봤을 때 판정, S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당화혈색소에 대한 의견,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여자 연예인들의 마른 몸매를 동경하고 있고 자신이 과체중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판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인 자료를 여기서 이제 먼저 제시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 아이가 실천적인 계획에 대한 걸 쓰라 그랬어요. 문제에서 답으로. 그럴 때 써야 할 자료는 앞에서 얘기했었던 판정 부분이랑 혹은 객관적인 자료만을 쓰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일일 섭취 에너지량이 70%이다. 그 다음에 트랜스페린의 포화도가 10%이다. 혈청 헤모글로빈이 9g이다. 공복 혈당이 90이고 단백질 에너지 구성 비율이 15%다라는 이 내용에서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디귿, 리을, 미음입니다. 나머지는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디귿, 리을, 미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을 쓸 수가 있는데 디귿은 에너지 섭취량이 70%이다. 100에서 70%만 되기 때문에 더 먹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획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리을과 미음에 해당되는 것은 둘 다가 빈혈을 판정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먼저 에너지 섭취량을 늘린다라고 하는 것을 계획으로 세우고 그것은 2700kcal 하루에 이 정도가 되도록 먹도록 하자.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은 어떻게 하냐면 끼니를 굶지 않고 규칙적으로 식사한다가 세부적인 계획이 됩니다. 이거는 장기적인 계획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건 아주 구체적인 계획으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분 섭취량을 늘린다. 어느 정도 하루에 17mg 이상을 섭취하도록 한다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제시가 되었죠. 17이라고 하는 것은 16세 여성의 하루 권장하고 있는 양이 17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혈청 트랜스페린이 정상이 35인데 얘가 10인 것이고 혈청 헤모글로빈은 12g이 그 정상인데 9g으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빈혈을 진단할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구체적인 실천안을 보면 철이 풍부한 식사를 하자. 어떤 거? 살코기, 달걀, 닭가슴살, 참치, 북어, 조개살 등을 한 끼에 이것을 많이 먹자라기보다는 구체적인 것은 아까 위에서도 2700kcal를 먹자라고 했을 때 이걸 매니 카운트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생활 속에서 새끼를 굶지 않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하자라는 것이 나온 것처럼 이것도 철이 풍부한 식사를 하는데 뭘 하냐 이런 제시된 음식들을 한 끼에 2가지씩은 먹도록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잡자 혹은
여러분들이 그 영양학에서 배웠다시피 철의 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비타민 C가 있어야 삼가, 그러니까 2철로 들어온 거를 그 1철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비타민 C가 풍부한 식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식후에 오렌지 주스나 토마토 주스를 한 잔씩 꼭 하자라는 계획을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을 할 건지, 나는 에너지에 대한 부분만 하겠다, 아니면 난 철분에 대한 부분만 하겠다는 것은 선택하셔서 이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영양학이에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문제풀이 때도 그랬고 모의고사 때 했던 거예요. 이게 상당히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문제인 것은 맞는데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짚었습니다. 모의고사 때.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반을 했던 분들은 이게 뭐지? 라고 했지만 했던 기억을 떠올려도 분명히 답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영양학은 다음 가는 비담백 호흡 개수와 산소 1리터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낸 표다. 이 표가 그렇다는 거고요. 이 나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고등학생인 A군이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했는 결과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표를 보고 첫 번째 탄수화물만 가지고 이 연소되는 상태에서 탄수화물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연소될 때 호흡개수를 우리가 1로 보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난 거냐, 포도당의 분자식을 이용하여서 기술을 하고, 자, 두 번째 문제, 가와 나 이 두 가지 표를 이용해서 A군의 1일 기초대사량을 구하시오. 단 풀이 과정을 상세히 쓰십시오 라고 했어요. 어려운 문제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대 못 풀 문제는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세요. 요거는 이제 이해가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볼 거는 이 수치가 산소 1리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초대사량을 측정하는 조건에서 호흡계를 사용하여서 고등학생을 A군에게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을 했더니 시간이 1분이나 10분이 아니라 6분 동안 산소는 1.6리터를 사용을 했고 이산화탄소는 1.3리터가 배출이 됐다는 표가 나온 거죠. 이것을 이용해서 첫 번째 탄수화물 연소에 대한 걸 먼저 할게요. 이거는 첫 번째죠. 호흡 개수라고 하는 걸 먼저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일을 하자면 우리 생체가 산소 호흡을 할 때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외부에서 흡수하는 산소의 양을 비를 말하는데 O2분의 CO2죠. 그래서 탄수화물의 호흡 개수를 나타내는 분자식을 이용한 해설 방법은, 분자식은 C 6개, H 12개, O 6개인 포도당에 6분자의 O2가 들어가서요, 6분자의 CO2가 방출이 되고 6분자의 H2O가 생성이 되는 것이 탄수화물 대사에서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분자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건 다 필요 없고 O2가 6개다, CO2가 6개다. 그래서 O2 6개 분의 CO2 6개를 했더니 1. 그래서 우리가 호흡기술을 1로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 산소의 흡수량을 통해서 A군의 하루의 기초대사량을 구하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일단 호흡 개수를 구하는 거죠. 6분 동안에 O2가 1.6, CO2가 1.31이 나온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0.82라고 하는 호흡 개수를 알 수가 있게 됐는데, 이건 이제 표에서 어디서 쓸 거냐. 1.82가 여기 있죠. 이 표에서. 그래서 이 학생이 비담백 호흡 개수가 0.82이기 때문에 0.82인 호흡 개수로는 산소 1리터에 4.825kcal를 소모한다라고 하는 지표예요. 그래서 그 호흡 개수를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 소비량에서 4.825라는 걸 저 표에서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그거에 따라서 4.82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터당, 산소 1리터당 4.825kcal이므로 하루 종일의 기초대사량으로 환산하려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시간을 24시간으로 바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표에 맞춰서 하려면 리터당 4.825지만 이 리터가 6분 동안에는 그 A군이 1.6리터의 산소를 소모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 24시간으로 환산을 했을 때 4.825에 6분 동안 했는 것이 6분 동안 했던 부분이 나온 것이 0.825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10분을 곱해서 60분을 만들고, 그럼 1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24시간이 되려면 24를 곱하면 하루가 되고, 그리고 이 학생이 직접적으로 산소를 소모한 양이 1.6이므로 1.6을 곱하게 되면 1853kcal의 하루 1일 기초대사량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하는 방법이죠. 요거는
뭐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생각을 조금 해야 될 부분이긴 하죠. 자, 세 번째, 이것도 영양학이네요. 다음은 과일의 당지수 GI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당 부하지수 GL의 개념을 설명을 하고 각 과일의 당 부하지수를 산출한 후에 혈당이 높아 조절이 필요한 A 학생에게 섭취하기 좋은 가장 적합한 과일을 한 가지씩 쓰시오. 산출 과정을 쓰시고 당 부하지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하십시오. 굉장히 구체적으로 답을 쓰라고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당 부하지수의 개념을 설명을 하고 이것의 당 부하지수를 구해서 가장 적합한 과일을 한 가지 쓰라는 답이에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당 부하는 의미는 당 지수는 동일한 양의 당을 섭취한 후에 혈당 반응을 비교한 값인데 비해서 당 부하는 해당 식품 탄수화물 1g, 탄수화물 1g을 소비했을 때 혈당을 얼마나 올리는지를 측정한 것입니다. 차이가 뭐냐면 당 지수는 당 일정한 양이에요. 식품마다 예를 들어 50g의 당이 들어있는 양을 찾는 거죠. 그럼 밥도 그 속에 탄수화물 50g을 만들려면 정해진 양이 다르고 식빵으로 해도 그 양이 다른데 흔들리지 않는 거는 탄수화물 50g, 예를 들어 50g이나 100g이 들어있는 음식을 다 섭취한 후에 그것을 혈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비교한 값이라고 한다면 당 부하는 정해져 있는 것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1회 섭취량이라는 걸 가지고 탄수화물 1g을 소비했을 때 혈당을 올리는지를 측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은 당 지수를 이용해서 해요. 그래서 당 부하를 따로 구하지는 않고 당 지수를 통한 숫자적인 변화를 통해서 당 부하를 움직이는 거다라는 거는 잘 아실 테고, 그래서 당 지수를 기본으로 하여 탄수화물의 무게가 포함된 개념을 우리가 당 부하라고 합니다. 식은 당 부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식품의 혈당 지수를 100으로 나누고 그 식품의 1회 섭취량 안에 있는 당질의 그람수를 곱한다. 그래서 요거는 2번 문제이긴 하지만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혈당 지수예요. 혈당 지수를 100으로 나누고 거기에다가 1회 섭취량 속에 당질의 함량이 들어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과, 배, 포도, 파인애플의 1회 섭취량은 얼마만큼이냐면 그건 여기는 없고 이전 표를 보시면 1회 섭취량을 사과 120g, 배 120g, 포도 120g, 파인애플 120g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그 속에 들어있는 당질의 함량은 다 다르죠. 사과는 15, 배는 11, 포도 18, 파인애플은 13으로 여기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식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하면 혈당 지수를 100으로 나눈 후에 거기에서 1회 섭취량 속에 들어있는 당질의 함량을 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숫자이고, 그러면 제시되어져 있는 식품들 속의 당 부하를 계산을 한 겁니다. 혈당 지수는 38, 38, 46, 59였고 1회 섭취량에서 당질 함량은 아까 얘기했던 120g 속에 얼마나 당이 들어있느냐를 묻는 거죠. 그래서 사과는 15, 배는 11, 포도는 18, 그 다음에 그 파인애플은 13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GL 당 부하를 구하게 되면 수치가 5.7, 4.2, 8.3, 7.7이 되므로 GL이 가장 낮은 배가 가장 좋은 식품이다 라고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식품학이죠. 식품학은 다음은 수분 활성도와 식품의 안정성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식품학에서 자주 보던 그래프예요. 그래서 A의 반응 곡선이 무엇인지 일단 쓰라는 것이 뒤에 나오죠. A 반응 곡선은 영역 1, 그러니까 영역을 우리가 이렇게 1, 2, 3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 영역 1 단분자층 형성 영역에서는 수분의 활성도가 낮을수록 오히려 상대 속도라는 건 상대 반응 속도를 얘기하죠. 상대 속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분 활성도가 낮아질수록 점점 이 속도가 떨어지는데 단분자층에 와서는 이게 거꾸로 된다는 거예요. 이것의 이유를 설명하고 이 곡선의 반응 명칭을 쓰십시오 라는 문제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A 반응 곡선의 이름부터 쓰면 이것은 유지 지방 산화 곡선이다 혹은 지방 산화 곡선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의 산화는 앞에서 본 것처럼 수분의 활성도가 증가하게 되면 그 산화 속도가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수분의 함량은 단분자층에 도달하면서 최소가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수분의 활성도가 커짐에 따라서 오히려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단분자층에서의 수분은 유지 산화에 있어서 보호작용을 하는 셈입니다. 이거는 문제에서 한 거고,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냐?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하나는 단분자층이기 때문에 한 공간만 물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있는 물이 하이드로퍼록사이드와 수소 결합으로 복합체를 형성하여 하이드로퍼록사이드의 분해를 억제하기 때문이다. 이 하이드로퍼록사이드는 활성산소죠. 그러니까 물 분자와 활성산소가 결합을 해요. 그래서 복합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것이 분해가 되어서 그 다음 단계의 활성산소를 만드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물 분자가 산화촉진제로 작용하는 금속 이온을 수화시킨다. 물속으로 잠기게 한다는 거죠. 물과 결합이 되어서 수화시켜서 금속 수화물을 만들기 때문에 금속이 산화를 촉진하는 그 작용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그 단분자층에서는 그 물에 의해서 보호 메커니즘이 발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5번 단체급식. 다음은 가는 대형 급식소의 영양사가 종사원의 직무 설계에 반영하고자 종사원 제한함, 그래서 뭐 불만사항 제한함 이런 것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제한 건수를 조사한 후에 나타난 그래프이고, 나는 영양사가 이를 반영하여 직무 설계 전략을 세운 내용입니다. 나의 밑줄친 기억 니은의 전략이 무엇인지 그 명칭을 순서대로 쓰고 장점을 각각 한 가지 서술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표는 뭐냐면 매월 종사원 제한함을 해서 불만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을 했더니 3월 달에 좀 피크가 있었고 9월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표를 보시면 연결되어져 있는데 3월에 굉장히 많은 건수, 9월에 많은 건수가 있었는데 이 각각에서 그 영양사가 취한 조치예요. 그래서 제한 건수가 많아진 3월에는 어떻게 했느냐? 조리 업무만 담당하던 조리 종사원에게 배식 업무를 하도록 하는 등 다른 직무를 추가시켰더니 제한 건수가 줄었어요. 그 다음 달에. 그러다가 살다가 봤더니 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한 건수가 증가하게 된 9월에는 또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서 조리 작업 이외에도 조리 작업의 계획, 평가의 일부, 그러니까 업무뿐만이 아니라 업무 속에 들어가 있는 책임과 권한을 주는 조금 더 중요한 일을 맡긴 거죠. 책임과 권한을 주는 직무 설계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이 영양사가 제시한 직무 설계 전략이 무엇인지를 답하라는 거예요. 하나씩 보면 아까 3월에 조리 업무만 하던 사람에게 배식 업무를 하기로 했다. 이것은 직무 확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직무 확대는 그 직무 담당자가 직무의 숫자나 범위를 확대시켜 주어서 만족감이나 작업 능률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밑에 부연 설명인데 담당 직무의 양적인 범위 확대에 양적인 거죠. 양적인 범위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직무 설계 기법으로서 다양한 직무 수행을 통해서 직무 능력의 다원화를 기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하는 사람이 그 업무가 단조롭다, 권태롭다, 혹은 실증이 난다라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직무 확대입니다. 이건 질적인 게 아니라 양적인 범위 확대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다시 이제 제안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이때는 조리 작업, 그러니까 작업 이외에도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약간 그 다른 권한을 가진 그 내용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대를 해주는 건데, 그래서 책임과 권한을 주게 되었다. 이것은 직무의 충실화 혹은 직무 풍요화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직무 그 자체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직무 수행과 관련된 자유재량권을 확대하여서 직무 담당자의 책임감과 성취감을 증대시키며 또 창의력 개발, 직무 만족감을 고취시키는 보람 있는 일이 되도록 직무를 구성하고 설계하는 데 중점을 주었다. 앞에 있었던 확대가 양적인 거라면 이거는 조리 작업 속에서 그것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그러니까 질적으로 좋아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무에 충실을 하고 풍요화는 장기적인 직무 만족과 성과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자존감, 자아실현과 같은 상위 수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족감을. 그래서 이것은 수직 확대인 직무 충실화는, 그러니까 양쪽으로 넓어지는 게 아니라 하는 폭을 높게 해주니까 우리가 수직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율성과 책임을 증가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조로움은 직무를 확대하는 거고,
자율성과 책임을 증가시키는 것은 직무에 충실하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정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문제로 한번 다시 가보시면 이거 각각의 장점을 한 가지씩 서술하시오 그랬죠. 그랬을 때는 여기서는 했다면 여기에서 그 앞에 맨 앞에 있는 직무 담당자의 직무 수납나 확대시켜 줌으로써 이것 직무의 만족감 및 작업 능률 증진에 기여할 수가 있고 직무 수행자의 단조로움, 권태감, 실증감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이 장점이고요. 또 직무 충실화에 있어서는 수직적인 형태인 직무 충실화는 직무 담당자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증가시키는 것이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자, 6번째 역량 판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역량 공급량과 역량 섭취량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를 느낀 역량교사가 2013년 식품 수급표에서 1인 1일당 역량 공급량의 산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국민건강통계, 다시 말해서 국민건강역량조사에서 1인 1일당 역량 섭취량 산출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때 역량교사가 찾은 이 두 가지 1인 1일당 역량 공급량과 1인 1일당 역량 섭취량의 산출 방법을 각각 서술하시고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 식품 수급표는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한 가지를 기술하십시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식품 수급표에서 1인 1일당 역량 공급량 산출 방법은 총 공급량에서 폐기율을 빼고 인구수로 나누어서 365일 날짜로 나누는 것이 1인 1일당 역량 공급량 산출 방법이에요. 근데 이 총 공급량이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뭐가 있냐면 지난 그러니까 1년 동안 생산량, 국내 생산량 전부 다에다가 외국에서 수입한 양, 총량을 더하고 거기에서 2012년 말에 재고, 넘어온 재고량을 다 더한 것이 바로 총 공급량이고요. 폐기율은 식용 공급량 중에서 먹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공급한 것 중에서 통상 비가식부로 폐기하는 양의 비율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식용 공급량은 과연 뭐냐? 이것은 총 공급량이 있어요. 위에서 했었던 생산량, 수입량, 이입량 이것을 정리한 것에서 매년, 그러니까 이거 2013년 기준이라면 2014년으로 넘길 2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출한 거, 그 다음에 사료로 쓰인 것, 식용이 아니니까 이거는요 가축을 주는 거 식용, 그 다음에 종자로 쓰이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모되는 양, 그리고 식용을 하기 위해서 직접 먹은 게 아니라 가공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양, 그 다음에 비식용으로 가공하기 위해서 쓰여진 이것을 뺀 것이 바로 식용 공급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용 공급량 중에서 폐기율 중에서 통상 비가식적인 부분으로 폐기하는 양을 우리가 폐기율이라고 봅니다. 그거를 인구수로 나누고 365일로 나누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역량 공급량이고 2013년 국민건강통계에서 해준 것은 이것은 공급량이고 이것은 섭취량이에요. 섭취량은 산출 방법은 만 1세 이상을 대상으로 24시간 회성법을 통하여 조사 직전에 1일 동안 섭취한 모든 음식 및 식품의 내용과 섭취량을 조사하는 것이다. 식품 섭취 빈도법은 1일 역량 섭취량을 하진 않습니다. 질적으로 빈도를 구하는 것이지 1일 역량 섭취량은 24시간 회상법으로만 우리가 조사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식품 수급표의 국가 차원에서의 활용,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식품 수급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이 수급표를 갖다 기초자료로 쓸 수도 있고, 두 번째 국민 역량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연구 자료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 여러 나라와 국제 비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양이 공급이 되어지는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책자로 나와져 있고 그 수급표에 대한 거예요. 수급표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이 정리되어져 있는 이 표가 이제 책자로 되어져 있는데 참고를 원하면 그 학원 카페에 이 자료, 문제풀이 자료가 아니라 식품 수급표에 대한 자료는 제가 찾아서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역량 공급량을 산출하는 방법은 수급표에서 오는구나, 역량 섭취량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하는구나, 방법은 이런 계산에 의해서 또는 24시간 회상법에 의해서 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국가 차원에서는 이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활용을 한다라는 거를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7번째, 단체 급식 식품과 식품위생학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해썹 시스템을 이용하여서 학교 급식을 운영한 영양교사가 CCP, 중요관리점과 CP의 한계 기준 일부를 문서화한 것입니다. CCP와 CP를 결정하는 단계 이전에 진행해야 할 원칙의 명칭과 그 내용을 쓰고 관로 안에 기억, 니은, 한계 기준 중에 시간 관리 측면에서의 관리 기준을 설명하시오.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준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2010년도 것을 가지고 와서 밑에 있는 이제 표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표가 여기 있습니다. 이 표를 이제 문제로 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나와져 있습니다. 어디에?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그래서 이 자료도 2010년에 만들어져 있는 과학기술부에서 만들어진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도 카페에 올려놓을 예정이에요. 그게 올려지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는 게 좋겠고, 자, 먼저 문제를 풀면 뭐가 있냐면 해썹의 7원칙 너무 많이 외우셔서 잘 알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기 전 단계가 무엇이며 내용은 무엇입니까?를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것을 제시를 했고, 전 단계는 위해 분석이에요. 위해 요소 분석 단계를 답으로 쓰시면 되고, 내용은요, 원재료의 생산, 식품의 제조, 가공 및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인 잠재 위해 발생의 가능성을 분석하고 해석하여서 예방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을 확립하는 것이 위해 요소 분석이고,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는 원칙 2 전 단계에서 하는 위해 분석 단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가 있는데 여기에 답을 하기 전에 이렇게 있어요.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라는 것이 발간이 되어져 있는데, 이건 제가 자료로 올려드릴 건데, 먼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CCP 단계가 식단 구성에서는 무엇을 할 거냐, 공정 과정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위해 요소가 높은 식단 제한이라고 되어져 있고, CCP 여기서는 작업 공정 시에 혼합을 하고 배식하는 시점을 1시간 반 이내로 지정해라 라고 이게 교재에 딱 나와 있어요. 지침서에. 그 다음에 CCP3가 검수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위해 요소는 미생물 증식, 오염, 미생물이 존재하느냐를 위해 요소로 잡았고, 관리 기준은 오염, 식재료 간의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서 운반 탑자 내부 온도를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미생물 증식을 위해서 냉장식품은 10도씨 이하에서, 냉동은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이건 언제? 검수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 적정한 유통기한이나 표시 기준이 맞아야 된다. 그 다음에 포장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식재료의 선도나 색상 이런 것들의 적정성, 이거는 냄새나 눈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이렇게 다 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냉동실은 오염이나 증식을 위해 요소로 잡았고, 관리 기준은 냉장고, 냉동실 어떻게 이렇게 유지를 하고, 또 하나 덮개를 씌워라, 청결도를 확인해라. 그리고 채소, 과일, 세척, 소독에 있어서는 전처리 후에 소독제, 유효염소 온도가 100ppm과 동등한 효과를 가진 살균 소독제의 용량, 용법대로 사용을 해라라는 기준을 뒀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 과정, 식품을 취급할 적에는 교차오염, 그 다음에 미생물 생존, 그래서 도구를 구분해서 써라, 장소나 시간도 구분해서 해라. 그 다음에 조리할 적에는 식품의 중심 온도를 74도씨 이상으로 해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늘 문제의 두 번째 단계죠. 운반 및 배식 과정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시간과 온도를 관리해라. 만약에 온도 관리가 어렵다면 시간을 관리해라. 그리고 청결하게 취급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온도 관리. 더운 음식은 몇 도씨 이상, 운반 온도에 있어서는 운반 용기를 밀폐를 해라. 운반 용기에 밀폐를 하십시오. 이런 두 가지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세척 및 소독에서도 세척 시 헹굼 온도를 71도씨로 해라. 기구 소독을 하는데 소독액의 농도를 꼭 확인을 해라라는 한계 기준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걸 다 쓰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기억과 니은에서 시간 관리 측면에서의 관리치 기준을 하라고 했어요. 시간이 아니면 온도인데 온도를 답하라고 하지 않았고 시간을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CP2에서 잠재적으로 위험한 식단의 공정 관리를 할 때는 혼합과 배식 시점을 1시간 반 이내로 지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죠. 온도도 물론 있지만 문제를 온도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쓸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니은번의 운반과 배식은 조리 후 2시간 내에 배식을 완료한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지침서에 나와 있는 순서 그대로 CCP 8가지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 CCP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양에 관련된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올려놓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이죠. 식사요법과 영양학에 대한 논술 문제입니다. 네, 논술 문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한번 볼게요. 다음은 임상영양사가 기록한 두 당뇨병 환자의 상담 자료입니다. 아래 A 환자에게서 이러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나타나는 이유와 또 식사요법에 대해서 작성 방법에 따라서 논술하세요. 그래서 A 환자가 어떤 일이 있냐. 갈증을 자주 느끼고 물이나 단 음료를 자주 마시고 식사를 충분히 하는데도 항상 배가 고프고 간식을 많이 먹는다. 그리고 많이 먹는데도 저체중이고 체중 손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자주 피곤해해서 운동이나 활동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또 호흡 시에 가끔 불쾌한 과일향 냄새가 나며 깊은 호흡을 하기도 한다. 공복 시 혈당 100ml에 280 정도. 당뇨죠, 그죠? 그 다음에 환자 B는 40대 후반이에요. 얘는 초등학교 여학생이고 BMI가 29이다. 비만이죠. 그다음에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회식이 잦다. 고지혈증이 있고 여기서 이제 제시를 했어요. 진단.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며 공복 시 혈당 수치는 160입니다. 라는 이 자료를 보고 우리가 환자 A의 기준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화학적인 이유에서 설명을 하고 식사요법을 해주는데 작성을 이렇게 하래요. 환자 A가 음료수나 간식을 자주 먹는 이유를 혈액과 소변 중의 당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체중 손실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하고 호흡 시에 불쾌한 과일 향과 냄새가 나는 이유를 지방산 산화와 연관해서 설명하고 임상 증상도 서술을 하시오. 그 다음에 A하고 B가 달랐죠. 하나는 학생이고 한 사람은 40대였고 한 사람은 인슐린 의존성이고 하나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였습니다. 그랬을 때 단순당 및 에너지 섭취 면에서 비교 설명하시오. 그리고 위 4가지 항목을 설명하되 논리 및 체계성을 갖춰서 구성하시오. 이제 어렵죠. 아는 거를 잘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에서 뭐냐면 음료수와 간식을 자꾸 먹게 된다라는 것은 왜 그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자 A는 우리가 진단을 할 때 1형 당뇨로 나타나서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유입되지 못합니다라는 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공복시 혈당이 126 이상이고 식후가 200 이상이 되게 되는데 이때 신장 역치인 170 이상이 되면 신세뇨관에서 포도당을 재흡수하지 못해 소변으로 당이 배설이 된다. 이는 봅시다. 세포 내 혈당이 유입되지 못해 포도당이 체내에서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며 지속적으로 배고픈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또 왜냐하면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니까 사용되지 못하는 상황은 내가 아무리 먹어도 세포 안에서는 굶고 있는 거나 같은 뜻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배고픈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또 당이 역치인 170 이상이 되게 되었을 적에 소변으로 배설이 되게 되면 많은 수분이랑 나트륨이 같이 배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갈증이 나서 음료수와 간식을 자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환자 A의 경우는 인슐린의 부족으로 인해서 포도당을 에너지로 이용하지 못한다. 위에서 설명한 거 동일하죠. 그렇게 되면 포도당을 못 쓰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영양원인 간 근육에서의 지방 분해 또는 단백질 분해가 시작이 되게 되고 그것을 에너지로 쓰게 됩니다. 체단백의 분해는 체중 감소, 얘가 체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었죠. 체중 감소, 신체 쇠약, 성장 저하, 면역력 감소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계속 살이 빠지고 있다. 왜 그러냐? 다시 요약을 하면 포도당을 쓸 수 없으므로 지방과 단백질이 분해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 또 하나 당질 부족으로 이제 호흡할 때 냄새 나는 거예요. 당질 부족으로 체지방 분해 시에 생성된 아세틸코에인은 완전 산화되지 못하죠. 그래서 거기서 아세틸끼리 서로 중합을 해서 케톤체, 아세톤, 아세토, 아세테이트, 베타하이드록시 부틸레이트를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많아지게 되면 케톤체가 증가하게 되면 케톤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때 아까 얘기했던 호흡 시에 아세톤 냄새 혹은 호흡 곤란, 피로감, 메스꺼움, 식욕 감퇴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문제를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식사요법에 대한 거죠. 그래서 먼저 그 사람들의 당 섭취에 대한 부분을 비교를 해보면 A 환자는 1형 당뇨 환자로 저체중입니다. 그래서 이상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 에너지는 얘는 충분하게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B 환자는
비만과 고지혈증을 동반한 2형 당뇨 환자이기 때문에 에너지 섭취 감소가 필요하다. 둘은 다르죠. 그 다음에 단순당 섭취의 경우는 둘 다 좋지 않아요. 이유를 설명을 하면 A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에 문제가 나타날 것이고 B 환자의 경우는 지속적인 체중 증가로 비만이 가속될 문제가 생기므로 두 환자 모두 단순당보다는 복합당의 섭취를 권장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들어가면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기초적인 것보다 심도 있는 문제가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충실히 했던 선생님들이라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상으로 2교시 문제도 마무리를 했고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식품 수급표랑 학교 급식 지침서는 제가 카페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좀 더 깊은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걸 시험을 다 치고 확인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년을 공부하기 위해서 문제의 패턴을 보기 위해서 했다면 이제 공부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그리고 작년 그전년도 지속된 문제이긴 한데 그냥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은 절대로 아니고요. 한 7, 8개월 정도 꾸준히 한 우물을 파듯이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려면 이제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원 문제이긴 하지만 3월부터 2017년도 영양교사 임용고시 대비반이 진행이 되니까 그때 도움을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을 치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 또 시험 준비를 위해서 마음을 다지시는 분들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